그러면 지금 좀 글로벌 기업들, 미국 기업들을 좀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 혹시 좀 국내에 그래도 국민주로서 삼성전자가 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혹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가능하실까요? 그럼요. 저는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네. 그냥 강남에 부동산 사셨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을 제가 당장은 못 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땅을 네. 그냥 0.1평씩 뭐 이렇게 사모은다는 생각으로 가지시면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꾸준히 지난 50년 동안에 계속해서 혁신을 이루어왔던 기업이고 계속해서 일정 부분의 성장을 해왔던 기업이고 계속해서 글로벌 IT 산업에서의 리더 중에 한 명이다. 한 회사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금방 사라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9만 얼마에서 네, 뭐 6만 원 깨져서 거의 뭐 30몇 프로, 40% 가까이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전 고점을 뚫는 시대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가 뭔가 하나는 해야 되겠다 주식 투자. 그럼 그냥 주식 삼성전자를 그냥 사모으시는 전략이 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뭐 10층에서 떨어져서 지금 6층에 와 있는데 이거 뭐 1층 지하 1층 뭐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나 그 경쟁력이나 또 기업의 어떤 혁신 아이디어나 또 우리나라의 인력까지도 다 포함했었을 때 삼성전자만큼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없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큰 종목일수록 좀 이렇게 템포를 길게 1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적어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년, 30년이요? 그럼요. 저는 이걸 앞으로 네. 30년을 더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 고객들한테는 저랑 같이 10년, 20년, 30년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가입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처음에 좀 얘기해 주실 때 그 환율이 오르게 되기 전에 한국 코스피에 좀 지수에 투자를 하셨다고. 네, 살짝. 네. 그거랑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종목 하나에 그 투자를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제가 투자한 거는 코스피 200이고 네. 200개 기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제 입장에서는 종목으로 한국을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저희는. 왜냐하면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개인들의 돈이든 어디서 왔든 간에 어쨌든 제가 팔고 있는 상품, 운영하고 있는 상품, 고객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는 상품의 그 성향이 글로벌 투자를 하는 성향이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여다봤었을 때는 한국 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겨우 2%가 안 돼요. 거기에 삼성전자는 3분의 1도 안 되죠. 네. 그러면은 1%도 아니고 0.몇 %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4% 5%를 싣는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과하게 실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삼성전자를 사느니 그냥 코스피 200으로 샀었을 때 전 세계 시장에 2% 정도 되니까 제가 그거를 4% 샀다. 그러면 한 2배 정도 사는 거니까 맞는 거거든요. 혹 어떤 분들은 그 코스피 사느니 삼성전자 사면 배당도 주고 그게 곧 그거다 이렇게 좀 단순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인 거고 저는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펀드 같은 랩을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종목을 막 지르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더 심하거든요. 당연히. 네. 그러면 아까 좀 언급해 주신 그 글로벌 기업하고 삼성전자를 좀 비교했을 때는 좀 비중을 어떻게 좀 섞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이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미국이 60,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우 뭐 2, 중국이 한 15, 뭐 유럽이 뭐 한 10, 뭐 일본이 뭐 한 5,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중을 그렇게 이제 분산을 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60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럼 미국의 60을 갖다가 그냥 지수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수의 구성을 보고 또 이럴 때 지금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때 인플레이션 가격 증가가 되는 업종이 뭔지 또는 그 안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뭔지
그래서 이제 기업을 가지고 60%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에 2%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인덱스로 살지 네. 아니면 그거를 그냥 삼성전자로 들고 있을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 또 IT 산업을 좋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를 좋게 보고 있으나 지금 타이밍 상으로는 팍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리드를 해서 시장을 움직이기는 조금 빠르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적으로는 삼성전자 말고 그냥 코스피 200으로 들고 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은 본부장님께서는 글로벌에 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시가총액 이렇게 그 퍼센트로 나눠가지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지금 뭐 거의 80% 이상이 미국이죠. 예.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본부장님 그 아까 2024년에 큰 사이클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은요, 그런 위기가 한번 오면 진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회복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기간 이런 것도 있나요? 있죠. 뭐 보통 50% 빠지는 장이면 보통은 최소 2년은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2년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빠진 기간에 1.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그러면 3년. 그러면 만약에 그 고점에서 사셨으면 다시 회복하는데 5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팔고 3년 동안 장을 떠나 있는 건가요? 2년 동안에 빠질 때는 떠나 있는 거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전체 포트가 100이었다면 절반을 덜어내요. 그 절반을 덜어내서 그 절반 가지고 그 현금이 됐다면 그냥 현금을 들고 있어도 되는데 그건 너무 일을 안 하는 거고 그 현금 대신에 뭘 사야 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정말 장이 엄청나게 하락장이 올 거다. 그러면 그걸 인버스로 사죠. 그래서 빠지는 장에 어느 정도 헤징을 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엄청나게 폭락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현금을 가지고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채권을 산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배당이 굉장히 높은 어떤 주식들 뭐 그렇게 많이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헤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가 높아 보이는 어떤 카마더티를 산다든지 아니면 그냥 달러 ETF를 산다든지 뭐 등등의 어떤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오면은 절반은 덜어내죠.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주가 은행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배당을 막 10% 가까이 주더라고요. 한국은행주가. 예, 한국은행주, 증권주도 그렇고 그런 쪽에 배당 많이 주는 그런 주식에 좀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BIS 비율이라는 게 있고 또 은행주의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뭔가 이제 미국에서 어떤 위기가 터졌다 칩시다.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터졌다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부동산 가격이 30% 폭락을 했다. 그럼 이제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은행도 망가지거든요. P나 뭐 여러 같은 부분에. 그러면 은행이 망가지게 되면 자기 자본을 다 깎아요. 주식 투자해 놓으면 그걸 빵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그 리스크는 그 연간 8%를 벌기 위해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은행주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까 좀 얘기해 주셨던 게 부동산의 하락이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을 뭐 높게는 안 보는 거죠. 폭락의 가능성을 높게는 안 보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예.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한참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엉망이었잖아요. 지금 좀 올라왔지만 우리나라도 그때 IMF 위기 터지고 나서 박살이 나고 올라갔지만 상당히 긴 기간에 안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 기간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이쪽, 또 캐나다 이런 쪽에
부동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어느 나라 발 위기가 터질지는 정답이 없고 또 중국도 그렇죠. 워낙 높았었으니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빠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또 정부가 사실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다른 얘기고요. 그렇지만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는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무역주의 국가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어떤 위기가 터질 수가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위기 가능성은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걱정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 좀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그 주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본인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또 많이 들으면 그게 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 어떤 분을 뵀냐면 워낙 유튜브를 많이 보셔가지고 종목이 100개가 됐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정말로 이 아이디어와 주체가 없이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열심히 번 돈이잖아요. 그걸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실 때 그냥 좋다더라 그래서 사지 않잖아요. 가서 보고 들여다보고 집이 좋은지 역세권인지 뭐 대출을 어떻게 할 건지 다 계산하시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하셔야지 된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시간적으로 그러시다면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전략이 더 맞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전문가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서 타인의 돈을 운용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간접 투자를 하시고 간접 투자를 할 때도 그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매니저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운용을 잘해왔는지를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오히려 그런 좀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귀중한 돈을 투자를 하실 때는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